규제 지역에 있는 분들 뭐 집을 사고 싶은데 못 사거나 사기 어렵게 만들었거나 팔고 싶은데 안 팔려서 좀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번 발표하는 이 거래 활성화 정책은 오로지 위한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안녕하십니까 직방TV 애청자 여러분. 예, 썰브라더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입니다. 네. 자, 네. 오늘 주정심에 아주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거를 기다리고 많이 풀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역시나 많이 풀렸긴 하지만, 근데 역시 또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만 남기고 다 날리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좀 심볼 지역 같은, 네, 네. 이 분당이 포함된 이 성남과 네. 그리고 과천, 네. 그리고 얘네는 뭐야 대체? 광명하남, 왜냐면은 이제 광명하남. 그 이제 서울의 외곽권 서울보다 비싼 경기도여서 네. 그 약간 형평을 맞추느라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서열에 입각한 네. 해제와 남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기분 나빠할 게 없습니다. 네. 우리 동네를 인정해 주는구나. 긍정적이네, 굉장히 무한 긍정. 심리적으로. 네. 하긴 우리는 하락도 이제 기회를 잡는 이 지역들이 나오니까 과대낙폭, 네. 뭐 심약자. 근데 요새 그 유튜브에서 네. 뭐 하락에서 뭐 기회 이런 단어 쓰면 매장당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자주 쓰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조회수가 좀 그런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어쩔 건데요?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 아닌데, 그렇죠? 매도 타이밍 아니고 사실 저는 이번에 이것들을 보고 규제 지역이 풀렸다라는 것은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규제 지역이 풀려서 뭐 투자 수요가 붙는다 이거 아니고요. 그리고 나한테 투자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도 이게 그 거주 기간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내가 이걸 접근해야 되는가? 그것도 사실 큰 메리트라고 지금 여길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조정 하락의 그 본연의 원인은 금리 인상, 그것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 그 미친 폭주기관차 같은 폭등이거든요. 유례가 없죠. 유례가 없죠. 0.75씩 무슨 4번을 연속적으로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전에 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로 인한 조정이 강합니다. 그 자산시장의 리밸런싱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나왔는데 이걸 풀고 묶고가 뭐가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봐야 되는 건 그거죠. 지금 어쨌든 보유세는 압박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게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럼 나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그거로 봅니다. 지금 내년이 넘어가면은 크게 바뀌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완화랑 그거랑 묶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증여예요. 규제 지역에서 풀렸으니까 증여 취득세도 12%가 아니라 이제 3.5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게 또 증여 취득세 그 과세 기준이 바뀌어요. 공시 가격이 아니라 네. 이제 거의 시가죠. 감정가액이나 유사 거래 매매나 이런 것들을 네. 확인해서 바뀌다 보니까 증여를 서둘러야 되는 분들은 이런 지역의 물건을 만약 갖고 있었다. 수도권에. 네네. 그러면 저는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증여 타이밍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증여 그 예찬론자 아니세요? 좋아하죠. 왜냐면 아니 종부세는 인별과세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인별과세로 다 짐을 나눠 갖는 거죠. 자산을 나눠 갖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게 문제가 5년도 길다고 하는데 2월 과세가 10년이 돼 버리는 거예요. 10년 내에 팔면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제 원래 취득 가액으로 계산을 해 버리니까 네네. 양도세가 또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시 여겨야 되는 설명은 제 주관적으로는 이거 왜 풀었냐예요. 이유, 목적, 거래량 효과를 노리기 전에. 그렇죠. 거래량 늘리는 거죠. 거래 활성화.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동안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저도 지겨워요 이제. 거래 활성화예요. 네. 다음 달에 또 규제 완화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책이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규제 지역 해제이든 뭐 대출 규제 완화든 재건축 규제 완화든 뭐 DSR처럼 뭐 금융 규제 완화가 나중에 나오겠죠. 네. 아까도 뭐 댓글에 있던데. 네. DSR 제일 중요하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제 그 해제든 뭐가 나오든 간에 그냥 거래 활성화라는 바구니에 담기는 정책들이라는 거죠. 거래가 좀 터질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언제까지 나올 거냐가 지금 이제 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잖아요. 글로벌적인 여건이 너무 나빠.
이거는 전 세계의 공통점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니 여러 가지 난관과 허들이 많고 장애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죠. 그 문재인 정권에 다 겹겹이 쌓아놓은 건데 그거 언제 다 풀 거야. 겹겹이도 아니고 차곡차곡 안 쌓고 개판으로 쌓이게. 그리고 아니 이번에도 여러분들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풀렸을 때 효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취득세중과 풀리고 뭐 분양권 전매 기간 바뀌고 이게 또 다 달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냐 아니냐, 민간 택지냐 아니냐. 그렇죠. 거기에 따라 다 다르니까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광역시냐 아니냐. 그게 이제 법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제도나 규율이나 법규를 엉망화, 그러니까 쉽게 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그렇고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땐 그분들 책상이 똑같이 지저분할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청소를 안 하면 뜨끔해 진짜. 청소를 안 하면 머리가 내 머릿속이 책상과 똑같거든요. 네. 그런 건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했었죠? 거래 활성화. 거래 활성화 위한 하나의 일환인데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가격 안정 뭐 이런 얘기도 써 있던데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착륙, 뭐 경착륙. 그렇죠. 그러니까 연착륙을 막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가 안 나오는 거. 지금 이번 발표한 정책은 규제 지역에 있는 분들 뭐 집을 사고 싶은데 못 사거나 사기 어렵게 만들었거나 팔고 싶은데 안 팔려서 좀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번 발표하는 이 거래 활성화 정책은 오로지 지자체와 정부를 위한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이게 제일 우선시 되는 거예요. 뭐 여기 국민들의 어떤 부동산 관련된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시장 정상화 이게 목적이 아니라 당장 정부와 지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죽게 생겼죠. 거래가 안 나오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와 정부를 위한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가격에 어떤 이런 거 다 떠나서 거래가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뭐죠? 이제 뭐 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규제를 없애는 게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먼 훗날까지 내다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내적인 어떤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움직일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지금 글로벌적으로 너무 상황이 큰 원인이 죽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사그라드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높다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우리가 금리가 높았던 시절 예를 들면은 뭐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은행에 1억 넣으면 한 달에 120만 원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그러면 당시 돈 120만 원이면 그냥 먹고 사는 돈이었어요. 먹고 사는 돈. 그러면 그때 다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 글로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금리가 고금리 자체 이게 아니라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는 건데 제발 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고금리나 저금리냐 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확실성이 멈춰서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때. 적응이 되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금리도 고착화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물론 저는 아주 길게 본다면 결국은 다시 저금리로 오랫동안 갈 거예요. 하지만 아무튼 고금리에 멈춰서 고착화된다면은 적응해서 사업할 사람, 투자할 사람, 뭐 할 사람 다 나름대로 이제 적응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지. 고금리 이거 자체가 리스크고 이거 자체 다 죽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이 금리 불안정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국내 규제 완화 막 되고 시장이 다시 움직이는 시점에서 기회 다 놓칩니다 이제. 그렇죠. 인간은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명분은 뭐다 거래 활성화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계속 나온다. 그럼 뭐 아까 뭐 DSR은 안 풀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기다리세요. 다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어떤 효과를 다 떠나서 제일 먼저 왜 정부가 이런 걸 풀고 있냐. 뉴스 보도나 발표 자료에는 가격이 풀어줄 수 있을 만큼 하락한 근거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가격 때문에 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래를 어떻게든 정부는 끌어올려야 되고 결국 이건 뭐죠? 대한민국 주가가 무너지고 코인이 작살나는 거랑 부동산 실물입니다. 실물이 자빠지는 거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이건 약간 뇌피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미국이 지금처럼은 아니어도 금리를 가파르게 올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정체되는 시점 또는 이제 그만 올려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좀 지켜보자 또는 약간 좀 내려보자 여기서부터 내려보자 했던 계기가 뭐였죠? 미국의 실물이 흔들릴 때예요. 부동산. 맞아요. 집값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의 70% 넘게 막 국민들이 자산을 담아놓은 건 아니지만 실물이 자빠졌을 때 재건하는 거랑 주가 금융 폭락에서 재건하는 거는 에너지 소모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십니까? 다르죠. 네.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죠? 실물이 약간 네. 위태위태한 신호가 나오고 있죠.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은 실물도 그렇게 전 세계가 중요한 게 실물인데 우리나라는 실물에 전 국민 자산에 거의 80% 육박하는 자산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다 이걸 부동산이죠. 이걸 주께 정부가 가만히 자시한다. 꼴 좋다 이렇게 한다. 이거는 여러분 국가 시스템 작동 원리부터 이해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정부가 강제로 인위적으로 정책 발동해서 띄워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최소한 경착륙은 막을 것이고 또 거래가 나오기 위해서 지자체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한번 그 개인적인 유튜브에서 이제 분석해 드렸습니다만은 각 지자체별로 취득세를 통해서 세수 확보하는 게 서울시 25개 구를 분석해 보니 거의 과반이 넘는 구가 대다수죠. 대다수라는 거예요. 대다수 거기. 그럼 서울시에다가 무슨 수로 예산을 이렇게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지금 많이 버텼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바로 이게 한 달 단위에 한두 개씩 계속 푸는 이유가 결국 거래 활성화하고 정부가 원하는 건 결국에 일정 수준의 거래량과 폭락과 폭등이 안 하는 꾸준한 그런 부동산 정책을 원할 텐데 사실 거기서만 하면 재정적으로는 좋지만 어때요? 그냥 적폐를 만들고 투기꾼을 만들고 선을 나누고 이게 정치적으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정책이 엉망이 되고 집값이 폭등하고 또 이렇게 막 빠지고 거래가 안 나오고 이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과를 다루기 전에 이 거래하고 있는 명분을 뉴스에서 설명하는 또는 오늘 높으신 분들께서 얘기한 뭐 가격이 많이 빠져서 뭐 이렇게 한다 이게 네. 아니고 그럼 진즉에 뭐에 했었어요. 우리는 거래가 필요해요라는 말을 차마 못하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그 발표문 전문에 어디에도 나타날 수 없는 없죠. 단어지만 본질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 알맹이부터 이해하자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본질적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이제 문정부 하에서도 묶었다 풀었다 한 적 있습니다. 뭐 이렇게 조절한 적 있어요. 이번엔 달라. 이거 다시 여기서 만약에 움직인다고 만약 가정해 볼게요. 쉽진 않은 일이지만 나중에 움직입니다. 다시 묶을 것 같습니까?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안 해줄 것 같아요. 정상화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이 정부에서 우리가 풀었는데 다시 움직이네요.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을 다시 계승받아서 다시 묶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하죠. 이번에 풀리는 건 끝난 거예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뭐 네. 고양시처럼 뭐 옛날에 부산처럼 네.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풀리는 거랑은 과거랑은 아예 결이 다르다는 것도 본질을 이해하시기 바라겠고 이제 효과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있다 쳐다보는 정도. 그래요. 이 정도. 네.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거죠. 이게 본질이 이제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고 네. 이번에 이런 조치로 인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집중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있다고 네.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규제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있죠. 네. 뭐 취득세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네. 다 있는데 지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뭐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지역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 풀렸잖아요. 네네. 근데 과대 낙폭을 최근에 그 5개월 동안 보인 데가 이제 인천 지역하고 그리고 그 수도권으로 보면 이제 화성 이런 데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네, 동탄 때문이죠. 그렇죠. 네.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쪽 인천도 이제 검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다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임대가가 지금 검단이 30평대 전세가가 1억 8천이에요. 네. 네. 주변에 다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임대가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인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반등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게 너무나 좋은 도시긴 하지만 미래 가치가 있는 도시, 특히 이제 국제 도시를 중심으로 보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송도, 청라 보고 얘기하는데 그 공급 물량 자체가 앞으로 주변에서 좀 23년, 24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가 다 풀렸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기회를 잡으려고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바로 가면은 안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매매 가격의 지역적 비교와 더불어서 갭 금액의 지역적 비교가 아주 중요한 분석 기준이 된다. 그거는 불변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 갭 금액의 지역적인 비교, 그 다음에 매매 금액의 지역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는 특히나 갭 금액에서는
상급지 지역들과 경쟁이 붙는 상황이다 보니 어려운 거다. 그게 붙으면은 가수요는 안 들어온다 일단은. 근데 가수요, 실수요 두 가지가 적절히 공존하는 시장이 좋은 시장인데 외팔로 싸워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쵸.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이제 그쪽 지역을 보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입주 물량이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적정 수량보다 훨씬 상회한 양으로 지금 인천에 공급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임대가의 안정을 먼저 신호로 확인을 하고 시장을 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사고 싶은 뭐 인천, 송도나 청라는 그때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뭐 이미 인천이 마지막에 오를 때 그때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20년, 21년 해가지고 사신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죠. 마지막에 사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미래 가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미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도시가 정말 좋아지기 위한 홍역 같은 거니까요. 감기를 세게 걸린 거라고 보시고 좀 잘 이 시기에 또 팔게 되면 10년을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또 낮게 파시게 되면. 그러니까 그리고 막상 인천 지역도 송도나 이런 데도 핵심 공구들 빼고 위에 있는 라인들 뭐 위에 있는 뭐 809나 이런 데나 좀 많이 빠져 보이는 거지. 그렇게 막 심각하다 수준 정도는 아직은 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내년 정도에 기회 잡으실 분들은 내년이 솔직히 피크일 것 같아요. 저는 내년이. 그러니까 뭐 네, 힘든 가격적인 상황, 부분, 네, 힘든 상황의 피크가 내년이 네네. 제일 그렇게 될 거고 사실 이제 내년쯤 되면 전세가 안정이 저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쯤 되면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금리에 대한 그 리밸런싱이 끝나는 기간은 내년일 것 같아요. 네. 내년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보합 수준 정도 머물게 되면 그 사이에 월세는 미친 듯이 올라서 자기 지점을 찾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도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지 않을까 가격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전세가 하락이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지금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수도권 서울 포함한 수도권 봤을 때 임대가 전세가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런 네. 상황에서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네. 우리 인천에서도 뭐 전체 다는 아니어도 한 과반 넘는 지역들, 그다음에 경기도 31개 도시들 중에서 약 과반 정도 되는 도시들이 내년 내후년에 입주가 좀 과하게 잡혀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경기도는 과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40% 정도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도시들과 그렇지 않은 도시들 간에 임대 시장이 회복하는 속도는 지역별 차등이 내년도 좀 있죠. 많이 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천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어떤 회복하기 좀 어렵다고 봐요. 다만 저는 5, 6년 보는데 길게 본다라면 굉장히 길게 보시네요. 네, 굉장히 길게 봐요. 그 인천 같은 경우가 지금 최소한 서울로 치면 청량리의 어떤 수준을 밟지 않을까. 저희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014년도나 15년도 때 청량리의 뭐 이런 그 역주변의 개발 계획들. 투자를 이렇게 추천드릴 때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 저 회사는 청량리를 권한대. 되게 안 좋은 뉘앙스의 뜻인데. 안 좋은 뉘앙스에. 근데 이제 지금 청량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시피 저는 인천이 띠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되게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공급과 입주라는 먹구름에 이게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무한한 그 악재는 아니거든요. 다만 해결하는데 시간은 많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두시는 건 저는 되게 긍정적인 바람직한 방향성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기간이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저는 그거예요. 지금 청라랑 송도 국제도시를 가지기에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좀 보거든요. 네, 싸게 살 수 있는. 네, 지금도 솔직히 저는 그 미래 가치 생각하면은 절대 지금 뭐 비싸다라고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으시면은 향후에 그 위상, 네. 네, 국제도시 위상이 이제 올라갈 때 그리고 이미 청라 같은 경우에는 7호선 공사 중이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신축들이 많이 몰려있던 곳이 또 조명을 받을 거예요 인천에서.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천은 지금 호재가 많잖아요. 많죠. 특히나 이제 송도와 청라, 또 영종도 사실 그 넓은 도화지에 밑그림이
뭐 하늘도시. 수정될 것도 많지만 진짜 많은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세 지역들 중에서 인천에서 일단 대장은 송도인데 송도가 지금 삼성 바이오가 네. 이제 털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바이오 회사들 들어오고 있는데 바이오와 반도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우리 올 8월 달에 새로 시행된 법규가 있습니다. 그 첨단 뭐 국가기술산업법인가? 그 있고 국가에서 이번에 최근 일이에요. 지금 2주도 안 된 일인데 이제 12개 국가 이제 중요 먹거리 산업을 12가지 정했고 네. 그 특히나 IT 쪽에선 반도체 산업 특구를 조만간 내년도 한 초에 지정하겠다. 그 지정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정부 지원과 특혜를 받게 되는데 바우처. 지금 많은 도시들 지자체들이 이제 그 반도체 특구를 먹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인천도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인천 쪽이 최소한 그 하나는 얻을 것 같고, 근데 바이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인천 쪽에 지금 호재가 없는 건 아닌데도 되게 좋은 호재들이 많이 발표되게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 반도체 특구 지정이 인천에 먹을 수 있는 거 없는가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말고도 뭐 호재가 많으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임대가가 근데 너무 빠졌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임대가가 때문에. 근데 임대가 회복은 내년 내후년에 우리 연수구 쪽도 이 공급이 많아서 짧게 뭐 보기는 어렵죠. 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세종도, 세종. 동탄도 네. 그러니까 다 좋은 지역들인데 수급이 좀 꼬인 거예요. 세종은 이제 충분히 빠졌다고 보면 근데 좋지 이거죠 않을까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아까도 말했지만은 매매가 대비 이제 전세가 굉장히 낮은데 전세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 늦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찰나다 이럴 필요가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 그거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도 하나도 안 늦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세가 많이 빠지고 매매가 동반 하락이 나온 주요 좋은 지역들인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곳들은 일단 매매가 전세가의 갭 금액을 그냥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네. 준비 자세가 자세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실수요자가 있잖아요.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게 충분히 가격이 좀 더 빠질 수 있을까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야 되고 실거주자라고 해도 지금 이게 싸게 사는 건 아니다. 예, 물론 좋지만 싸게 사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근데 세종은 지금 사도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더 빠지는 건 아닐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저도 더 빠지긴 어렵다고 봐요. 다만 이제 전세가 올라가면서 줄어드는 그쵸. 그 타이밍을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근데 그러면은 네.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효과. 서울은 언제 풀릴 거야? 서울은 서울하고 과천, 광명 하나는 왜 안 풀어주는 거냐고. 근데 우리가 우리 그 이명박 때. 때의 어떤 걸 가져올 네.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뭐 할까요를 미리 알 수 있었던 게 노무현 때 거를 갖고 온다 이거를 어떤 전제 삼았잖아요. MB 정부 시절을 놓고 본다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강남 3구는 모르겠고요. 마지막에 풀렸어. 네. 그때 2012년에 풀어줬어요. 되게 늦게 풀었어요. 그리고 단계로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 3구를 제외한 결국에는 전체가 다 풀리게 되어 있다. 전 지역이. 이것도 재밌겠다. 우리 이번에 묶을 때는 그러니까 서울을 거의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묶었잖아요. 예전은 뭐 약간 분리해가지고 나눴듯이. 근데 이번에 찌라시 돌 때도 노원이랑 도봉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하락이. 그래서 얘네들은 풀릴 것이다라고 찌라시가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풀까 아니면 한 번에 풀까? 아마 구를 단계로 갈 거예요. 구를 또 단계로. 근데 이제 정부는 중요한 건 그거죠. 뭐 노원, 도봉이 정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다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명분이 그 가격의 어떤 인위적인 뭐 상승을 유도한다라는 오명을 쓰지 않는 선에서는 끝까지 밀어붙일 거예요. 끝까지. 예. 이거 여기서부터 또 이제 집도가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 근데 이렇게 사실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이 두 지역은 다른 지역과 좀 다른 점이 입주 물량 자체는 거의 제가 알기로 내년도에 거의 23년도에 거의 입주가 없다시피 한 곳이다 보니까 없죠.
또 노도강이라는 어떤 유행어가 만들어줬던 심까지도 있다 보니까 네. 풀면 여기만 이렇게 부분 도려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게 또 여기가 많이 빠진 게 이제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가 많잖아요. 예. 그것도 영향이 좀 커요. 그러니까 구축들이 임대가가 많이 빠지면서 같이 후루룩 넘어간 그게 좀 그러니까 심하고. 사실 이제 왜 이게 입주도 많지 않은 곳에 임대가 왜 내려갔냐면 갭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갭 투자의 다른 뜻이 임대 공급입니다. 갭 투자 이퀄 임대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입주도 없는 곳들이 임대가 하락하는 이유는 갭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임대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쌤통이야 약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결국은 아까 알려드린 그 공식 있잖아요. 매매가 비교해서 서열 비교, 지역 비교, 갭 금액으로 지역 비교. 노원과 도봉이 맛이 갔던 이유는 갭 금액상 얘보다 상급지 지역과 경쟁하면서 맛이 간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이 공식에서 모든 게 적용이 돼요. 대한민국 부동산은 지금 알려드린 이 본질적 공식으로 분석법으로 다 예측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야 뭐 흑석동하고 갭이 비슷해? 죽어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갭이 줄어드는 거 확인하고 뭔가 판단을 늦지 않고 이 지역만 규제를 어떻게 저쪽에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마용성이 나중에 풀려도 서울 중심권 용산 인근, 여의도 인근, 강남 인근을 제외한 사이드부터 한번 풀고 나서 건드릴 것 같아요. 한 번에 서울에 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푼다 하더라도. 근데 24년도 그 즈음에 서울을 좀 터치할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미국 금리가 계속 뭐 올라가서 뭐 8% 되고 다 죽는다면 그때는 다 풀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서울은 24년도 전후에 움직일 것 같아요. 이거 규제 해제는. 형 이거 거래량 안 나오면 내년에도 풀 수 있어. 거래량 계속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가 거래를 풀고 뭐 그러니까 규제를 풀고 안 풀고 다 떠나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건 노원 도봉이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저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타이밍으로 재기 위해서는 갭 금액 되게 중요하다. 맞아. 이거 갭 금액이 지금 높아. 상급지랑 비교당하는 순간 맛이 갑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임대 입법에 왜곡이 지금 뒤통수를 치는 거야 사람들을. 사실 맞는 말이죠. 에너지를 미래 걸 끌어 썼잖아요. 이때 2020년 그래요. 8월부터 임대 맞출 때 거의 1.5배, 그 2배 가장 많이 또 오른 전세가 많이 오른 데가 이 동네거든. 그러니까 이거 갭을 이용해서 샀던 사람들은 지금 새로 임대를 맞춰야 되는 사람들이 이 금액으로 못 맞추니까. 저도 이번에 그 임대차 입법의 어떤 최종 왜곡. 2년에 지난 현상을 제가 피드백하면서 복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 틀린 부분에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많은 거를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좀 요만큼은 좀 성장한 것 같다. 제가 어떤 뭔가 내다보는 데 있어서만큼 그러니까 그런 변수를 짚고 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카메라에 키고 마이크에서 떠든답시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청하시는 분들이든 떠드는 우리든 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 경험을 토대로 그쵸, 경험.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경험하고 성장을 해야 발전하고 되고. 이런 변수가 있고 계속 변수와의 삶은 계속 변화와 변수의 연속이고 그 경험하면서 이렇게 쳐낼 수 있는 것들은 쳐내고 또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맞닥뜨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것들은 차후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지. 임대 입법 같은 게 오면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임대 입법도 예상하지 못했고 지금 보시면은 이 마포 같은 경우에도요. 전세가가 프레스티지아이 할 때 13억까지 갔거든요. 전세가가 30평대가. 그건 약간 거품을 그러니까 미래에 끌어다 쓴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그쵸. 입법으로 임대 미래의 입법 에너지를 때문에. 끌어다 쓴 거고 그 대가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을 2년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복귀를 참 많이 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되돌림이 이게 빠져가지고 다 이제 10억, 9억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는 그 당시에 왜 그런 분석을 했을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여러분 도움될 얘기니까 설명드릴게요. 저조차도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얘기하는 것들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봤죠? 그러면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라는 요소가 내가 2년 전에 분석할 때 작용하지 않았냐?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한번 열어놓고 봅시다. 유튜브에 많은 썸네일 열어보고 봅시다. 다 죽는데요. 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위기 때 기회를 한번 찾아볼까 이런 얘기했다. 매장 당하고 먹고 살려고 용 쓴다. 펌프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장이잖아요. 지금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전 그리고 이게 다시 피곤해 보인다.
금리가 지금 이렇게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전세가 더 미쳐서 날뛰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얘기 잘했는데 네. 하나만 얘기하면은 저희가 요즘 들어 처음으로 이제 그 하락론 얘기하는 그 영상을 좀 몇 개 봤어요. 이런 얘기를 단서를 달더만요. 얼마큼 빠진다. 근데 앞에 단서가 붙어요. 그 단서를 캐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이 유지된다면. 정부가 바보입니까? 근데 그 얘기 듣고 내가 웃긴 게, 아니, 정부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가 부동산이 다인 나라야. 사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부동산 폭락하면 정부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멍청이처럼? 정책 작동 안 시킵니까? 근데 40% 빠진대요. 근데 앞에 단서가 붙어요. 그 말을 흘리듯이 얘기합니다. 정부 정책이 유지된다면. 정부가 왜 정책 유지합니까? 풀어야죠, 규제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막 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이거는 분석이 전망이 아니라 양쪽을 열어놨어. 그래서 고스톱치면 쇼당 건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내려간다라고. 내려가면. 안 내려가면 뭐죠?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았냐. 그럼 뭔 소리죠? 그 상승장 때 정부 정책 예측하면서 예측했던 우리는 뭐죠? 바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 이제 하고 싶어요. 말장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많이 보시는 요즘에 시청자분들도 다 현명하고 똑똑해요. 저희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뭐 오른다고 해서 뭐 결정하고 떨어진다고 해서 결정하고, 물론 영향은 좀 받으시겠지만 그걸로 결정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을 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그 상황, 자금 여유, 그리고 그 자본에 맞춘 지역,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 지켜보는 것도 조금이나마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걸 저희가 겪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겪지 않았던 거를 저희가 겪고, 저희는 항상 부동산만 보니까 저희가 아는 거를 최대한 알려드리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영상 찍고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의견 공유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시간이니까는 너무 이렇게 극한으로 좀 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전문가분들 전화를 많이 받아요. 무슨 전화냐면 이제 전화 받자마자 한숨부터 나와. 한숨 푹 쉬어요. 네. 약주 한잔 하시부터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전화했냐면 한숨할 데가 없으니까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또 우리 고객분들 중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전화를 받아요. 자, 전화 통화 한참 하는데 제가 자꾸 언제적이 떠오르냐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가 떠올라요. 우리 서브프라임 터지고서 그 힘든 시기였죠. 지금의 고통은 당시에 비하면 사실 좀 죄송합니다만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저는 그때 되게 아팠고, 심지어 저는 대출 자설을 하고 잔금날 전날, 하루 전날, 그것도 오후에 은행에서 내일 잔금 대출이 못 나간다는 전화까지 받아본 사람이에요. 앞이 노래지고 머리는 막 이렇게 폭발할 것 같고 어디서 뛰어내려야 되나 막 이런 경험까지 가져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그 얘기 왜 떠오르냐면, 이 말씀 감히 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그냥 위로하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자, 봅시다. 무주택자 두 분이 있었습니다. 둘이 다 평생 무주택이고 집을 사려고 해봤습니다만 계속 실패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그런데 한 분은 이게 불행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단기 고점을 작년 하반기에 잡아서 집을 사서 평생 한번 집 한번 샀는데 지금 이 사단에 맞이해서 막 끙끙 앓고 막 죽으려고 하는 거고. 다른 한 명의 무주택자도 똑같이 움직이다가 똑같이 망설였고 발을 들이지 않았고 지금 안도하고 나 잘했다. 나 죽을 뻔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똑같이 무주택자였는데 지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현재 상황이 다른 거예요. 당장에는 집을 사지 않은 이 무주택자분이 승자처럼 보이죠. 승자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종국적으로 최종적으로 저는 이분 못 이겨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이분이 살아남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이 과정들과 이쪽에 다 경험이죠. 제가 돌아보니까 뭐 제가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2008년도, 9년도, 10년도에 겪었던 그 경험치가 내가 무언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매년 맞닥뜨리잖아요. 우리가 시장이 아무리 평온해도. 그거를 뛰어넘는 데 있어서 사실 나는 2008, 9년도 때의 경험을 빗대어서 본다면 이건 허대도 아니야. 난관도 아니야. 이건 다. 그 경험을 지금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것은 아예 다른 것이고, 근데 이 경험을 값지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하나는 그냥 맨날 술 먹고 뭐하고 부부싸움하고 이럴 분이 계실 거예요.
제발 이걸 값진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완성시키시기 바래요. 그걸 최근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뭐 한 진짜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게 다 여러분들 경험하고 했잖아요. 다 그때 당시 어땠는지 아실 텐데 지금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거예요. 이게 항상 부동산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자산시장을 보면은 등락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부동산은 필수제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우리 자산, 그러니까 투자 자산의 성격도 있지만 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21년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흔히들 얘기하는 21년에 난 꼭지 잡았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그때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했을 때 좋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산 거예요. 그 여러분을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이야 이게 위기가 왔지만 이게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매입한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고통을 감내한 만큼 아니 그 이상 더 여러분들 자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스스로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동산이라는 거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물건을 못생기게 보지 말고 예쁘게 봐주시고 버텨나가는 거예요. 이 안 좋은 시기를. 그래서 영끌 얘기 많이 하는데 영끌 하신 분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우리도 항상 얘기할 때는 자본 요인은 항상 배치가 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잘 난관을 벗어나시게 되면은 충분히 그 부동산이 되니까 이거를 자꾸 잘못했네, 내 결정 잘못했네, 이 부동산 못생겼네, 나쁜 놈이네 하다 보면은 그 심리가 자라서 결국 1년, 2년, 3년 뒤 최저점에 팔아요. 많이 봤죠. 최저점에 판다니까? 그러니까 목동을 2006년, 7년 이때 사가지고 2007년 뭐 이때 사가지고 2013년에 판다니까요. 그런 분을 봤어요, 저도. 그게 뭐예요, 그게? 손절에다가 두 번째 지금 상황, 지금 시기에 봤을 때 저기 아득해요, 가격. 예? 아득하다고. 지금 20몇 억인데 그때는 아득하다고요. 몇 억밖에 안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불킥을 평생 할 걸 만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단기적인 이 흐름 때문에.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릴지 누가 알았고 코로나를 걸릴지 누가 알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좋은 말했어요. 네. 보세요. 네. 서브프라임이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미네르바 빼고. 근데 아무튼간에 몰랐잖아요. 그렇죠. 서브프라임은 나 끝날 거야라고 신호를 주고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위기의 이 어떤 경제 위기의 시작과 끝은요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고 아무도 모르게 끝나 있어요. 뭐 시작점 지금 스타트 끝 이렇게 지금부터 할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턱대고 막 아무 부동산이야 여러분들이 맹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그 경험치와 공부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목동의 토지거래 허가 묶고 재건축 규제 안전진단 강화시킨다고 목동의 대지 지분이 감소합니까? 목동의 미래성이 줄어듭니까? 다만 잘 냉동 보관되어 있는 그 미래 가치를 꺼내서 쓸 수 있는 시점을 늦출 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성이 확보된 부동산들은 가는 게 맞고 지금 이게 또 얘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이 이제 망상으로 막 번져 나갈 건데 대한민국은 인구 문제 출산율을 해결 안 해요. 네? 그리고 출산율 정책이 통하지도 않고 있는 건 전 세계의 어떤 공통점이잖아요. 공통 흐름이죠. 근데 우리가 그나마 인구 문제를 해결했던 미국이나 싱가포르 뭐 이런 사례를 좀 놓고 보자면 문호를 완전 열고 서울은 글로벌 도시로 가는 거예요. 글로벌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뽕이 아니라 작은 사이즈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는요. 여기서 서울에서 대장들이 있고 1급지, 2급지 뭐 이제 하급지들이 있는데 그 최소한 상급지에 속하는 그 지역들의 부동산들의 미래성을 부정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 미련한 행동이에요. 다만 그 미래성이 가격과 바로 언제 연동되느냐의 그 시점을 논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 제 말은요. 그 미래성이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 미래 가치가 사라지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미래성이 확보된 부동산들이 맞다면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떤 잔파동 이런 단파동에 휘둘리지 말고 쭉 가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현상에 여러분들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대답을 드리면 그거예요. 지금은 그 10년 뒤에 내가 그토록 사고 싶어 했던 가격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금 현상에 집착해서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여기만 집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도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파셔봐야 더 꺾어야지만 팔리고 네,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선택을 믿으시고 예, 시장 상황 계속 주시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어요.